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아프진 않은데 잇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잇몸병은 아플 때는 이미 늦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치주질환은 참 이상합니다. 밤에는 욱신거리다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 그렇게 하루, 한 달,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치과에 오시죠. 그리고 그때 듣는 말이 이겁니다. 발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봐왔습니다. 치아가 무너지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그 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이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잇몸 속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치매까지요. 잇몸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치주질환을 진료해온 치과 전문의 장상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분이라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병원 자주 안 가도 잇몸 지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장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숟갈이면 끝난다는 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이야기인지 오늘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치주질환을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병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도 그렇죠. 조용히 자라고 어느 순간 발견되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잇몸병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이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프진 않아요. 그 말이 바로 치주질환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아니라 잇몸뼈가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 안쪽에서는 세균이 뼈를 조금씩 파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가 조금 나다가 멈추고 붓다가 가라앉고 그러다 또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씹을 때 묘하게 힘이 안 들어가고 음식이 자꾸 끼고 입냄새가 전부 다 심해집니다. 그때서야 치과에 오시지만 이미 잇몸뼈가 상당 부분 손상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커지고 무엇보다 자기 치아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지 않아서 나이 들면서 드러나는 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같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잇몸 속 세균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염증을 키웁니다. 뇌혈관, 심장, 폐, 관절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을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만 잇몸이 안 좋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잇몸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잇몸뼈의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분의 잇몸뼈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관리가 조금 부족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스티로폼처럼 푸석푸석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염증이 생기면 순식간에 뼈가 녹아내립니다. 이 차이는 상당 부분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잇몸이 약하셨다면 본인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괜찮아 보여도 조부모님에게서 격세 유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빨라집니다.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잇몸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붓고, 피나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립니다. 제가 실제로 본 분들 중에는 불과 1, 2년 사이에 치아 상태가 급격히 무너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흡연도 잇몸에는 치명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입안의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잇몸뼈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염증이 있어도 피가 덜 나옵니다. 피가 안 나니까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잇몸뼈가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잇몸병은 관리 습관 위에 유전과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가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에 피가 조금 묻어나오는 경험, 대부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좀 세게 닦았나 보다. 그래서 그 부위를 피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잇몸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게 닦아도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피가 난다는 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염증이 있다는 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피해 닦지 않으면 그 부위는 더 방치되고 염증은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입냄새입니다. 예전보다 냄새가 심해졌는데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 역시 잇몸 안쪽에서 세균 활동이 늘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씹을 때 힘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특정 치아가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치주 질환은 아픔보다 불안한 느낌, 미묘한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병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좋아진 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발치까지 가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그럼 약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서 저는 항상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드립니다. 약은 해결책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저렇게 센 약을 쓰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 써봤자 소용없다, 스케일링이 답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말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치주질환의 기본 치료는 언제나 치과 치료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치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약만 쓰는 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냄새는 줄어들지 몰라도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이 쓸모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잇몸이 이미 붓고 피가 나고 염증이 진행된 분들에게 보조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염증 반응이 빠르게 가라앉고 불편감이 줄어드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치과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관리와 함께 필요한 기간만 약을 쓰는 것.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치주질환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관리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약부터 찾게 되면 오히려 잇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보조적인 약은 도대체 어떤 약일까요?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클로르 헥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약국이나 치과에서 헥사메딘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처방을 받으면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약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치주 세균은 억제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 이미 시작된 분들, 피가 나고 붓는 분들께 선택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절대 예방용으로 쓰는 약은 아닙니다. 잇몸이 건강한 분들이 미리미리 쓰는 약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을 가글처럼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입안에 한 컵씩 머금고 헹구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만 커집니다. 제가 권하는 사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잇몸이 특히 불편한 부위에만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겁니다. 칫솔에 살짝 묻혀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닦거나 치아 사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간 칫솔에 묻혀서 이 사이를 왕복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오래 쓰면 잇몸이나 치아가 착색될 수 있고 입맛이 둔해지거나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 세균까지 함께 줄어들면 오히려 구강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약은 짧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만 써야 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나빠지는 이유를 약이나 치과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매일 쓰는 도구와 방법에서 갈립니다. 먼저 칫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칫솔을 고르는 것보다 나쁜 칫솔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칫솔모를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다면 이미 탈락입니다. 이런 칫솔은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내고 잇몸에 상처를 냅니다. 요즘은 미세모라고 해서 아주 부드러운 칫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칫솔을 쓰셔야 합니다. 칫솔 머리 크기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닦겠다고 머리가 큰 칫솔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아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작은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큰 어금니 1개에서 많아야 2개 정도 덮는 크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구석구석까지 닿습니다. 여기에 보조 칫솔이 하나 더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끝이 뾰족한 칫솔, 흔히 엔드터프트라고 부르는 칫솔입니다. 일반 칫솔로 전체를 닦고 난 뒤 어금니 안쪽이나 잇몸 경계선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용도입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구조가 다릅니다. 전용 칫솔이나 잇몸 쪽을 더 잘 닦을 수 있는 칫솔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잇몸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칫솔 하나만 바꿔도 잇몸이 받는 자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실제로는 칫솔질만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칫솔질만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잇몸 아래쪽은 칫솔이 구조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칫솔질만 하느냐 하면 치약 때문입니다. 치약을 많이 짜서 닦으면 입안이 시원하고 개운해집니다. 그러면 왠지 깨끗해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 실제로는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강 관리의 기본은 4가지입니다. 칫솔, 구강 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입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써야 비로소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됩니다. 구강 세정기, 흔히 물총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칫솔질을 마친 뒤에 써도 생각보다 많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치간 칫솔은 이를 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간 칫솔을 안 써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이즈만 맞게 선택하면 잇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로 닿지 않는 부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틈을 정리해 주는 게 치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쓰는 순간부터 잇몸 관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미 준비된 도움을 안 쓰고 계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혜택이 바로 연 1회 스케일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10,000원대에서 많아야 20,000원 정도입니다. 요즘 식사 한 끼값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10년만 지나도 치아 상태는 확연히 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혜택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가 다 빠진 뒤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주는 것보다 미리 스케일링을 해서 자기 치아를 지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예방 전략입니다. 제가 양로원과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남아 계신 분들 중에는 치매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치아를 일찍 잃은 분들 중에는 기억력 저하와 전신질환을 함께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뇌에 주는 자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잇몸 관리는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매일 집에서 하는 관리, 그리고 1년에 한 번 치과에서 받는 정리.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치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 관리는 잘하면서도 혀와 입안 환경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입냄새의 상당 부분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혀 표면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그 틈에 음식물과 세균이 쌓이면서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이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칫솔로 혀를 세게 닦는 것입니다. 잠깐은 개운하지만 혀에 자극을 주고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혀는 칫솔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의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침은 최고의 천연 소독제이자 세정제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은 더 쉽게 늘어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도 입냄새와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알코올이 강한 가글,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잇몸은 나중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하는 건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10년 뒤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와 잇몸이 건강하면 먹는 즐거움도, 말하는 자신감도, 노년의 삶의 질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잇몸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